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권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용호입니다. 여권 회계 7편 도요다의 권리 회계, 그 중에서 2화 재벌의 해체, 계열의 탄생 7-2화 시작하겠습니다. 재벌이란 게 뭔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었던 기업 집단, 법률상 명칭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언론에서는 다 그룹이라 그러죠. 삼성그룹, SK그룹 이러죠. 일본에서는 재벌이라 그럽니다. 이 재벌을 일본말로는 자이바츠라 그러고요. 영어 사전에도 이렇게 자이바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벌, 자이바츠가 유명하죠. 일본에는 재벌이 있다, 없다, 어느 게 맞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맞는 거죠. 2차 대전 후에 일본 재벌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계열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재벌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떻게 발전했는가, 계열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는가, 마지막으로 과거의 재벌과 현재의 계열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재벌의 역사로 본 근현대사. 메이주신이 뭐예요? 독구가 막부, 그 밑에 다이묘라는 영지를 가진 영주들이 있는 그런 봉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허수아비 천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천황 중심으로 왕정복고라 그러죠. 일본 왕이 제대로 힘을 쓰는 겁니다.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헌법 제정하고 입헌군주제로 됩니다. 역시 일본은요, 베끼길 잘합니다. 그래서 빨리 베끼는 DNA가 작동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베꼈느냐? 유럽을 베꼈는데요. 사절단을 파견해갖고 유럽의 사상, 문화, 사회, 경제 제도를 흡수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부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못도로 내건 게 뭐냐? 부국강변, 그리고 식산흥업, 식산, 생산을 증대하고 흥업, 사업을 일으키자라는 걸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완성한 후에 결국은 식민제국주의로 앞장서죠. 아시아의 식민제국주의 국가가 되죠. 아까 사절단을 많이 유럽에 보냈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사절단이요,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몇 명이 간지 아세요? 100명이 세계 12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절단이 46명, 유학생이 60명입니다. 이 유학생들은 유학하고 나중에 일본으로 귀국해서 아주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예, 여기 이와쿠라 사절단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 앉으신 분이 이와쿠라 도모미라는 사람이고요. 대표고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여정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8개월, 런던에서 4개월, 파리에서 2개월, 베를린 3주, 생트페테스부르크에서 2주, 그리고 비인까지 가서 73년에 돌아옵니다. 이분들이 돌아와서 일본을 변화시킵니다. 신분을 없앱니다. 산업공상이 없어지고 사무라이에서 칼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의식주를 서양화를 합니다. 복장, 음식, 건축, 이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합니다. 초등학교를 응교육 도입하고요, 이제 노동자 계급이 출현합니다. 경제적 변화도 굉장한 변화가 오는데요. 첫 번째, 토지 개혁을 하면서 사유재산제가 확립됩니다. 그전에는 다 다이묘라는 영주가 소유하고 있고 몇 명의 지주들이 이제 있었는데 토지 개혁해서 좀 나눠줍니다. 화폐 경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을 성립하고요. 국가주도 산업으로 관영 공장들을 만들고 또 경공업 육성책을 합니다. 특히 왕적이죠. 대부분 뭐냐면요, 실크입니다. 재벌은 어떻게 탄생했냐 하면요, 바로 이때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공장을 갖다요 매각합니다. 사절단들이 돌아와서 이건 민간이 해야 된다 해갖고 매각할 때 나타난 기업 군들이 재벌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정부 사업을 대행해 줍니다. 대표적인 전쟁이요,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다 일본이 승리했죠. 그래서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고요. 근데 재벌은 뭐 했냐? 그때 해운 금융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아시아 무역을 독점합니다. 식민지 무역이죠. 그래서 확고한 4대 재벌 체제로 탄생합니다. 누군가요? 지금도 유명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이 4대 재벌이 이때 나타납니다. 언제요? 바로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 두 개 전쟁을 통해서 4대 재벌이 확 발전하고요. 이제 1차 대전이 되면서 완전히 재벌 체제가 됩니다. 1차 대전 때는 유럽이 아시아 무역을 갖다 못하게 되면서 일본이 중국 아시아 무역을 독점합니다. 그러면서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느느냐? 14년에 14억 엔이었는데요. 18년에 68억 엔이에요. 한 4배, 5배 늘죠. 이때 이제 전시 사업에 참가했던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데요. 이걸 나리킹이라 그럽니다. 나리킹. 근데 이제 이분들은 단기로 많다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20년대에 공황이 한 번 오는데요. 이 공황 때 대부분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 나리킨의 사업을 다 재벌이 수행합니다. 방고라는 만화가의 유명한 신흥부자의 영화시대라는 만화입니다. 1828년 작인데요. 요정에서요. 나리킹이 이제 술을 거나하게 먹고 나옵니다. 어두워서 신발이 안 보여요라고 꼬마 기생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정에서 온 이 나리킹이 술이 취해갖고 100엔짜리 지폐에 불을 붙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때? 이제 어둡지 않지? 졸부의 아주 대표적이네요. 일본 개벌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기본적으로 1923년 그리고 1927년 금융공황이 오는데요. 이때 금융 부분을 잡으면서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합니다. 이때 이제 8대 재벌로 늘어나는데 8대 재벌의 공업생산, 광업, 상업, 무역 모든 분야를 갖다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간 자본 총액의 20% 이상을 8대 재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는 건 언제나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의 실행부대, 전시경제의 핵심 축이 됩니다. 일본의 군수, 금융, 해외 침략 사업의 실질적인 담당자가 돼서 군수경제 이꼬로 재벌 경제가 됩니다. 패전 후 메가더가 일본을 개조합니다. 메가더라는 분이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서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 되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에 했던 메가더입니다. 메가더 점령군 사령관 일왕 히로히토의 만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승자와 패자의 대비인데요. 일왕이 이제 미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일왕은 차렷 하고 있는데요. 메가더는 뒷짐지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쬐끄만 일왕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더의 대비를 쫙 보여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천황 얼굴을 본 적이 없답니다. 이때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점령군한테 복종해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GHQ라고 하는데요. 제너럴 헤드쿼터 총사령부의 조치가 이렇게 비군사화 그리고 경제적 민주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군사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육해군 공군을 없애버리고 전부 체포하고 경제적 민주화가 우리한테 중요한데요. 농지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하고 재벌 해체를 합니다. 농지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주한테서 땅 뺏어서 소작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작농이 이때 나타나고요. 일본의 중산층이 등장합니다. 노동개혁, 노동자한테 노동상권을 제공합니다. 재벌 해체, 15개 재벌이 있었답니다. 이 15개 재벌 자산을 동결하고요. 이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을 일반한테 매각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재벌은 그 당시에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주회사 위에 하나가 있고 밑에 여러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지주회사를 갖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갖다가 일반인한테 팔았죠. 그리고 이제 이 동일 가문한테 인사권이랑 자금 순환을 못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벌의 지주회사 해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미쓰비시 합자회사라는 지주회사가 있으면요.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회사들이 다 독립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독립회사들이 계열하는 걸로 뭉칩니다. 역포스라는 게 뭐냐? 보시다시피요. 냉전이 본격화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을 민주화의 실험장이라 군사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즉 아시아 반공의 최전선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좌파 세력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려하면서 역코스로 갑니다. 이런 민주화 탈궁극주에서 반공 경제 부흥 중심으로 가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조 육성 정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재벌 해체도 중단합니다. 이러면서 1952년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점령이 종료됩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나타나는 게 누구냐? 과거 재벌에 있었던 기업들이 상호 지분을 구매하면서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이 결속을 합니다. 드디어 계열이라는 게 확립됩니다. 장기거래 인사교류로 묶이는 계열이 됩니다. 계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에요. 상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단 회의라는 걸 통해서 인사교류를 하고요. 또 이런 상사, 종합보험, 기계, 소재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열 안에. 수평 네트워크로요. 바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재벌과 계열의 차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재벌은 전쟁 전에 쓰던 말이고요. 계열은 전쟁 후입니다. 재벌은요, 가족이라는 게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계열에는요, 가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호 지분 보유로. 그리고 지배 방식 계열은 은행 중심입니다. 정부와의 관계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계열에서는 그렇게 정부와의 관계보다는 통상산업성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산업 조정을 따라했습니다. 전후 일본 기업은 운도 좋았습니다. 왜? 재벌을 없앴는데 다시 또 살리고 노조도 막 육성하다가 안 돼, 조용히 해버리고. 그런데 일본 기업 행운은 계속됩니다. 다음 화에서 일본이 어떤 정도의 행운을 갖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3화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